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운동하세요? 네. 몸이 뻐근하신가 봐요? 네, 갈비가 아픕니다. 뭘 하면 갈비가 아프죠? 무게를 너무 많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좀 운동 연습하느라 했는데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잘못하다가 갈비 나갑니다. 요거 네. 여기 옆구리 이렇게 하는 거 하다가 여기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적당히 운동하시고 즐거운 운동 플러스 또 우리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요거 다 정리해 네, 주시려면. 뭐 체력에는 문제 네. 없는데요. 안 쓰든지 근육을 쓰니까 아픈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체력은 좋았죠? 네, 코스피는 8포인트 상승 출발했고요. 별로 안 좋았어요. 2623포인트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출발, 약간 엇갈린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개장 직후 잠시 주춤하던 시장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순매수 전환하면서 장중 고점 돌파가 시작됐습니다. 기관도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코스피 매수 규모를 확대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하회한 1,299원으로 출발하면서 석 달 만에 1,200원대 진입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환경도 마련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에 수산주라 이제 6개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해운이나 2차전지, 정유, 석유, 화학, 손해보험, 미용기기 등이 강세였는데 애플 관련주는 그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 출시 소식에 장 초반 갭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다소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세론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8일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일 앞두고 지수가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었는데 매크로 이벤트 부재 속에 거래 대금도 감소했고 외국인들은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차익 실현에 일부 나왔고 화학 업종을 순매수했습니다. 화학은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IRA 수에 따른 테슬라 모델 3 세제 혜택이 또 부각되면서 2차전지 섹터의 온기가 간만에 확산됐습니다.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3개월 연속 기관 순매수세에 유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5월 수출입 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 5월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7.5%, 예상치인 마이너스 1.8%를 대폭 하회하면서 4월에 8.5%에서 마이너스 반전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중국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중국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제 올라온 자료를 좀 발표해봤습니다만 빨간색이 수출 지표이고요, 검은색이 수입 지표인데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수입 증가율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로 수출과 달리 예상치 마이너스 8%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수입 증가율에서 나오긴 했지만 4월 마이너스 7.9%에서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근데 수출입 지표가 이제 좀 불안하게 나오다 보니까 외환 시장의 영향을 좀 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환 시장과 증시 영향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5월 중순부터 지속된 상승 부담에 따른 매물 소화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주가지수 선물이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잠시 마이너스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에 잔초반 1296원까지 하락세 보이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코스피 순매도에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됐고요. 업종별로는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화학주가 강세 보였고 뒤이어서 HMM과 대한항공 등의 해운 항공주가 강세 기록하면서 원수 창고업도 강세였습니다.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임박 소식에 수산식품 관련주가 강세 뚜렷했고요. 삼성물산과 휠라홀딩스 등의 소비주 강세에 유통업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운수 장비는 기아와 현대차 등 자동차주 부진했고 의료정밀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차익 매물이 출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와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 등의 배터리 셀 업체 강세에 부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자금 유입에 코스피 대비 상승 상승세로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와 소프트웨어 화학이 강세였고 특히 2차 전지주 상승세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세가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운송 장비나 부품, 유통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쭉 봤고 이제 하나씩 봐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뭐부터 볼까요? 네, 역시 오늘 2차전지 소재주, 특히 에코프로 그룹과 LNF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당히 좀 고평가 논란 속에 있었다가 상당히 좀 주가가 움츠려들었던 모습인데 오늘은 유달리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수급도 좀 쏠림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이 언론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PHEV라고 불립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대 성장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세계 각국에서 차량 구매자에게 인도도에서 당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BEV와 PHEV가 약 372만 3천 대로 전년 대비 40.1%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연간 누적 글로벌 자동차 인도량을 볼 수 있는데 이게 S&E 리서치의 자료입니다. 성장률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40% 정도 성장했고요. 점유율로 본다면은 BYD가 14.8%에서 21%를 꽤 많이 성장했고, 테슬라도 13.4에서 14.8 등등 이제 성장을 했고요. 현대 기아가 7위 정도에 되는데 6.2에서 4.4%로 다소 좀 점유율이 조금 하락한 추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영향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자동차 섹터를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동차 인도량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배터리 관련된 트렌드도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연간 54%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4월 달까지 보면은 상당히 성장률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중국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중국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그 LG 에너솔루션이 3위로 이제 형성이 됐고요. 점유율이 CATL이 조금 더 성장을 했죠. 34.4%에서 35.9%. 그리고 BYD가 11.5에서 16.1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LG 에너솔루션은 그대로 선방을 했고요. SK온과 삼성 SDI는 다소 조금은 점유율이 조금 처지는 모습인데, 이건 뭐 중국 시장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또 글로벌 본다면 좀 다른 수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난밤 미국 증시의 테슬라가 1.7% 최근에 올라오면서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들리면서 8거래 연속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G2,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쪽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의 5월 판매만 보면 전기차 수요가 67만 대 정도 수준인데 4월보다 5월 달이 11% 증가했고요. 전년 비로는 59% 성장했는데, 테슬라 판매가 77,695대, 전 월비로도 2.44%가 올라왔고 전년 비로는 77.37%가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나오는데요. China Made Tesla Vehicle Monthly Sales 자료인데, 이게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입니다. 노란색이 보이는 이 노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이제 올해 들어서 각 월마다의 테슬라 이제 세일즈 관련된 물량인데요. 보시면 상당히 좀 견조하죠. 그래서 이제 연간 단위로 나와 있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지표가 많이 팔렸다 어쩌다 이것부터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앞으로 말씀드릴 이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테슬라 모델 3 전 라인업이 $7,500 보조금을 받게 돼서 도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아주 해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와 관련된 로이터 통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CATL 배터리 채용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한 개의 모델이 6월 6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아마 배터리 소싱을 CATL에서 파나소닉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투증권에서 이야기가 또 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이게 모델 관련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딴 것 말고 제일 위에 모델을 보십시오. 이게 모델 3 롱 레인지 올 휠 드라이브라는 모델인데, 이게 IRA $3,750 지급 대상이었던 이 모델인데, 이게 $7,500로 지급 대상이 변경이 된 겁니다. 전기차 가격 경쟁을 위해서 아마 CATL 전지 채용을 줄이는 첫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뭐죠? CATL을 벗어나서 파나소닉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첫 사례로 이야기되면서 CATL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BM 등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사모펀드 PF 운용사들로부터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자금 수요를 받는 것들이 아마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많이 눌려왔던 에코프로 그룹이 좀 올라간 것은 결국은 이 CATL의 어떤 변화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반사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수요도 상당히
상당히 좋은 국면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모건 스탠리의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CATL의 목표 주가를 주당 180 위안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 전일 기준인가요? 주당 아마 207위안 정도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80위안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거였죠. 거의 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TL의 주가가 6월 7일 오늘 이제 장중에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중국의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으로 인한 CATL 배터리 세관 압류 루머도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압류 루머도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배터리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소재주가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세일즈가 많이 되고 뭐 테슬라가 잘 팔고 배터리 용량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환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환경인데 약간 CATL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북미 지역에서의 견고한 어떤 뭐 마켓 점유율이나 앞으로의 어떤 견고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 소재 업체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두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뭐 CATL을 팔고 뭐 국내 2차 전지 소재를 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 이슈가 CATL이 들어갔던 어떤 모델에서 CATL이 빠지고 파나소닉 등 다른 쪽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첫 사례가 적용되면서 다소 좀 이러한 뭐 분석이 좀 힘이 실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하락폭을 거진 다 만회를 했고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한 절반 가까이는 조금 주가가 만회를 한 상황인데 지금부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그 사실 지금 이제 이게 한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로 연속성이 마무리될지 연속적으로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그룹은 다소 조금은 밸류에이션 논란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국내 여러 뭐 리서치 쪽에서는 조금 그렇고 전구체 관련된 모멘텀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그 포스코 퓨처엠을 좀 더 이제 탑픽으로 내세우는 리포트가 꽤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본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왔고 에코프로 자체는 굉장히 많이 기었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 상태에서 계속 눌려져 있다가 오늘 이제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연속성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적으로도 에코프로 그룹은 또 쇼커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영향도 에코프로 그룹은 좀 나올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본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뭐 일부 모델들이 CATL이 빠지고 다른 배터리 쪽으로 뭐 탑재가 바뀐다더라. 그래서 뭐 LG 에너솔루션으로 뭐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생기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재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뭐 IR이나 이런 뭐 미팅을 저도 이제 지난주까지 좀 해보면 IBK 증권에서 이제 배터리 코퍼레이트 데이를 좀 한 3, 4일 정도 했는데 만나보면 실제 2분기 때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이 좀 많이 빠질 거야라고 기대가 아니라 이제 우려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빠진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 아시아 리튬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도 ASP가 2분기에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또 리튬 가격이 최근에 그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을 보더라도 18만 위안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31만 위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0% 바닥에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또 어떤 상품 가격이 계약이 되면 뭐 3개월 정도 래깅은 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가서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쪽도 상당히 주가가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는 좀 굉장히 터프했던 2분기가 좀 지나가면서 다시 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수급적인 면에서 에코프로 그룹은 또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쇼커버로 또 거꾸로 수급적인 이슈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매일매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회사 파나소닉이 추정이 되는 거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네, 추정은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일 확률은 없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패나소닉으로 보는 것 같아요.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네. 것 같은데, 문제는 근데 며칠 전에 그
일론 머스크하고 또 CATL 회장하고 또 만나서 같이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럼,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래서 며칠 만에 손절한 게 맞느냐.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뭐 공고하게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시장의 루머를 일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에 대한 뭐 글로벌 IB 쪽의 리포트가 다소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모델 3 관련된 그 보조금이 뭐 2배로 늘어났잖아요. 7,500달러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CATL 보조금 관련돼서는 빠지면서 뭔가 다른 배터리로 대체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루머에서는 이제 미국 쪽의 세관 쪽에서 CATL 관련된 부분들이 세관 쪽에 잡혀 있다. 그런 식의 미국 현지의 루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약에 현재 흘러간다면 뭐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관련된 위상은 북미 쪽에서 좀 더 견고해질 수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나소닉 꼭 아니더라도 테슬라 쪽이 파나소닉 많이 하지만 4680이나 다른 쪽 넘어가는 데는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쪽은 LG 엔솔로 소재를 또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소재주에 대한 뭐 긍정적인 환경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주말 사이에 우리가 쉬는 사이에 현충일 연휴 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얘기가 참 많아요. 네. 사실 오늘은 관련된 비전 프로 공개 때문에 세론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부 종목은 급등했다가 뭐 도구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오전에 한 10% 이상 급등했다가 이제 뭐 위쪽 쫙 이제 달고 윗꼬리를 달고 이제 내려오기도 했는데 약간 좀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이 오늘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일부 냈는데요. 해외 쪽의 기사를 좀 인용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는 거죠.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좀 무거워졌고요. 근데 문제는 전원 연결을 안 하면 2시간밖에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컴퓨팅, 그러니까 R1 칩을 썼다는 건데 R1 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얼리티 프로세서의 약자를 이제 R이라 썼다고 하는 것 같고요.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8배 빨리 스트리밍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약적인 기술적인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게임 등의 주축으로 공간 컴퓨팅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전 1은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애플이 3D를 지원하는 새 OS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카메라나 센서 수요인데 아이폰과 비교하면 카메라 개수는 비슷한데 문제는 센서 개수가 급증했고 애플 VR은 전면부 바깥쪽에 5개의 센서 그리고 12개의 카메라가 위치한다. 카메라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 마이크로 관련된 디스플레이도 6개, 안쪽에는 2300만 픽셀 고성능 OLED 2개가 탑재됐다라는 거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소니 걸 썼는데 이게 WOLED에 이제 컬러 필터를 붙인 기술입니다. 근데 결국은 RGB OLED로 간다는 점에서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아마 이매진을 이번에 인수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런 것에 대한 포석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RGB OLED 관련된 쪽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점은 가격이 3,499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거의 400만 원 넘는 가격이잖아요. 우리나라 넘어오면 뭐 부가세 붙어서 한 500 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렇게 보면 60인치 TV를 3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쉽게 손이 나가겠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대중화에 걸림돌이 좀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대중화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된다 이야기가 많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뭘 쳐다봤는지 등이 애플과 서드파티 그다음에 웨브사이트에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여전히 남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가 뭘 쳐다봤는지를 봐야지만이 그들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와 관련된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 전략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용자가 헤드셋을 쓰고 사진을 찍거나 녹화할 때 외부 표시 기능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조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죠. 그리고 출시 시점이 올해 연내에는 될 걸로 상당히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시 시점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았다는 겁니다. 24년 초에 미국 출시 예정이다. 그런데 여타 국가는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시기가 좀 미정이고 아직도 대량 생산이 어렵고 보완할 것도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의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가는 이제 셀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입니다. 다만 이제 영향을 본다면 영화 컨텐츠 쪽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앱을 개발 중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옵틱 아이디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안면 인식이 주류였지만 애플의 헤드셋은 홍채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홍채 인식 기술 관련된 종목도 좀 스타디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증권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LED 올레도스가 소니 기술, 그다음에 카메라는 코엘전자 해외 쪽이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건 이제 3D 관련 센싱인데 LG 이노텍이 들어가고, 디램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의 3D 타임 오브 플라이트, 나무가에 관련된 똑같은 기술, 그리고 뉴플렉스의 카메라 모듈 FP12, 세코닉스의 VR용 자발 렌즈와 AR용 투사 모듈 기술, 그리고 라운텍의 OLED 올레도스 관련된 XI 관련 부품업체, 이렇게 해서 관심주로서 이제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가시화되면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좀 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비전 프로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카메라나 센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나 센서가 가장 좀 핵심적일 것 같아요. 저 고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스킵할 때 저 고글이죠. 우리 쓰는 고글이랑 딱 디자인이 같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고 싶을까의 문제는 저도 좀. 예. 근데 이제 예, 워낙에 예.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새로운 게 나오면은 뭐 누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리고 예전에 그 과거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도 엄청난 혹평들이 저게 뭐냐, 지금 다 미니로 가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크냐, 저거는 그 전에 아이팟이랑 무슨 뭐 디자인 똑같은 거 아니냐, 난 등등 네. 정말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원래 지금 스마트폰도 원래 처음 나올 때 다 그쵸. 호평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누가 쓰냐, 뭐 그랬죠. 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걸 언젠가는 매일 뒤집어 쓰고 있는 날이 정말 그리고 올까요? 우리가 집에서. 왜 그 네. 공상과학 영화들 막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네. 컴퓨터 이렇게 그런 지하철에서 다 앉아 있으면은 다 그거 쓰고 이러고 있는 날이. 근데 이제 뭐 레디 10년 플레이어 전이잖아요. 원이라는 영화를 스필버그 영화를 보면 네. 이제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현실 도피하기 위한 어떤 세계관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긴 한데 결국은 진실은 현실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뭐 PC라든지 다른 것들 다 바꿔야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좀 허들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애플 제품을 다른 걸로 안 바꾸면 이 헤드셋을 쓰기 위해서 PC나 다른 것들 다 애플 쪽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애플 생태계를 그렇게 들어가야 허들이 되니까. 생기면 과연 넘어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애플로 헤드셋을 쓰기 위해서 애플로 넘어갈까? 그건 좀 오히려 허들이 생긴 점도 있겠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의 새로운 출시가 뭔가 인문학적으로 봐도 새로운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 또 센서님께서는 네. 리포트 쓰실 때 그런 거 접목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몇 년 사이에 또 메타버스라는 체제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라 네. 이미 우리한테는 메타버스는 전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다 각자만의 세계에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이 조그만 예, 조그만 화면 안에 화면도 그렇고 이제는 이 헤드셋을 통해서 네. 다 저희 차단을 사무실에도 하니까. 보면 이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은 다 콩나물 하나씩. 네, 하나씩 다 끼고 있거든요. 네. 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 것에 집중하기 위한 부분이 될 수 내 있으니까. 공간, 나만의 세계. 그렇죠. 이미 그런 부분은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을 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혁신만으로 될 부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적응해 가고 있다 정도로 보고, 또 큰 의미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냥 대기업이나 어떤 운영 체계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이젠 수요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정말 이제 좀 현실감이 있다면 여행을 가지 못할 때 전 요새 여행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여행 프로그램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거 이제 딱 끼고서 그런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대리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기대는 대부분 되는데. 아마 1인 가구 혼자 계신 분들은 그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외롭기 때문에 음. 관련된 뭐 컨텐츠를 쓸 수도 있고. 그 외롭다라는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애용을 근데 할 것 같다. 실제 정말 먼저 이렇게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인용이 실제로 그런 정말 콘텐츠들이. 상업화에는 굉장히 빠를 네. 거예요. 수요가 그게 빠르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장은 거부감 없이 그걸 돈을 지급할 겁니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네. 그 홀로그램이 나오거든요. 네. 여성.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주인공이 그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 여성, 네. 홀로그램의 여성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매일 그렇게 외로움을 외로움을 채우는구나. 계속 채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미래 세계가 그렇게 결코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출시가 된다고 해요. 관련해서 아마 요 애플이 이렇게
앞에 치고 나가면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또 빨리 관련한 기기를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관련한 뭐 컨텐츠도 그렇고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또 오래 찍히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오늘 이제 LG에너텍 관련해서 오. 좀 주가가 장중에 많이 급락을 맞아요. 했었다가 아래꼴을 달았는데 알파 경제라는 언론사에서 LG에너텍의 애플을 공급용 폴리드줌 액추에이터 수율이 비상에 걸렸다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역시 세론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도 영향을 좀 안 좋게 미쳤었는데 실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해당 애널리스트가 해당 기사를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무근으로 됐고 액추에이터 수율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장중에 커미트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자화전자하고 LG이노텍이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LG에너텍이 수율이 굉장히 안 좋으면 자화전자는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나누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LG가 안 좋으면 자화전자가 급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화전자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에너텍은 이런 커멘트가 나오면서 아래꼴을 대고 쫙 땡기면서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좀 회복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무책임한 기사였네요. 사실 수율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기사에 낼 수도 없을 텐데. 그래서 근데 또 LG 쪽에서는 이제 한투증권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했다고 내긴 냈지만 그렇다고 수율을 얼마나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보여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거를 기사화하는 네. 것 자체도 좀 그래서 조금 오늘 좀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뭐 올 여름쯤이면은 방류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관련된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먹거리나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도쿄전력이 지난 5일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 안으로 약 6,000톤 가량의 바닷물을 이미 주입했기 때문에 방류가 거의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출구와 연결된 해당 해저 터널이 지난해 8월에 착공돼서 이달 중에 최종 완공되고 해저 터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 방류를 위해서 사용되고 방류는 올해 여름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되게 우려하는 이야기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우리 뭐 생명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은데 일단은 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 테마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근데 국내 수산 테마가 올라갈 수 있는가 문제를 하면 반사이익이 과연 있을까? 아니 어차피 네. 그 바다에서 또 잡아오는 건데. 근데 뭐 양식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 수산 테마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사 이익 기대가 이제 이게 수산 쪽이 안 좋으면 육계가 이제 결국은 반사 대체육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르지 않아요? 해산물과 육고기랑은 완전 또 다른 건데. 다른긴 한데 이제 뭐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해산물 안 먹으면 뭐 닭고기라도 좀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주식적인 그냥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엔 또 이제 뭐 구제역이나 뭐 광우병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우도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었죠.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어쨌든 초복. 예, 육계 테마가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올라갔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겁니다. 소금. 이거 뭐 왜요? 가장 바다 오염되면 물이니까. 소금을 우리가 사 먹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사실 저희 집에서도 소금 빨리 사자고 지금 이야기를 저희 그럼 예. 사해 소금으로 먹어야 되나요? 저쪽 멀리 있는 모르겠습니다. 쪽에? 어느 소금을 사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반사의 기대감에 주겸이라든지 주겸 응용식품 전문제 인상가, 주겸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할 수 있는 거죠. 바닷물 소금을 이제 쓰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천일 뭐 염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천일염 가공을 하는 회사 뭐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보라티알 그다음에 샘표 이런 종목들도 관련된 소금 관련주로서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들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는 좀 극혐해요. 별로 이런 좀 뭐 당연히 중요한 이슈인 네네. 거는 한데 사실 이거를 자꾸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엮어서. 기업 가치와 엮어서 네. 하려 한다라는 부분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네. 얘기고 사실 우리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슈인데 이걸 또 테마로 엮어가지고 그렇죠. 주식을 이거는 왔다 갔다 하게 외교적인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돈벌이라든지 반사이득 쪽으로 네. 이제 몰아간다라는 거는
당장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뭐 광우병이나 뭐 조류독감이나 각종 이런 테마들 뭐 황사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을 때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바뀐 경우들은 없었어요. 그쵸. 그냥 테마성 뉴스에 한 번에 좀 그냥 움직였던? 반짝 뉴스였었던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좀 사라져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금 유도를 자꾸 해야 건강하게. 되는데 마치 이제 요즘에선 자꾸 이제 시장에서 넘쳐나는 정보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네. 유도하려는 듯한 좀 부분 등이 있어서 저도 이 천일염 뉴스 들어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바다 관련한 거를 모든 걸 다 엮는 거죠. 이게 정치 테마주랑 다를 게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태양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우리가 못 쓰고 못 먹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과몰입이라는 네. 거죠. 말 그대로. 자, 어쨌든 이 이슈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도 또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았으니까요. 관련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섹터는 조선주 이야기를 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최근에 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꽤 좋은 상황인데요. 네. 예,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다올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조선 업종의 호황 향기가 감지되고 있다. 건조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 이게 이제 LD라는 건데 이에 대한 유일한 리스크도 해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이 동선형 컨테이너선 24척 발주를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카타르 발주 기대감도 커지는 지금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사들의 뭐 LNG, 해양, 컨테이너, 탱커, 뭐 LPG 관련된 전망,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발주 관련된 전망과 관련해서 22년, 21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척수 몇 척 정도가 됐고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현재 몇 척 정도가 이제 발주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추정치를 보시면 LNG 같은 경우도 약 75척 정도 추정치가 되는데 현재 이제 30척 정도 했고요. 해양도 뭐 좀 더 상당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33척 정도이지만 24척 플러스 뭐 24척 추정이 된다. 그리고 현대미포도 19척 정도 추정이 됐는데 컨테이너가 5척 정도 수주를 했다. 등등의 이제 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기대감이 남아있는 쪽이 충분히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선은 투기 발주가 아니라 장기 용선 계약과 선대 리뉴얼, 선대 확대 계획에 따른 중장기 투자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21년부터 늘기 시작한 수주들이 CO2 규제에 따른 카본 중립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박들이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인도 지원을 핑계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2, 3년 사이에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5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 선박 확보에 더 많은 캐펙스를 지불해야 되는 사유 등으로 선주들이 LD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체 배상금을 이제 매기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 관련된 환경이 국내 조선사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한편 이제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6만 CGT 이게 표준선 환산 톤수이거든요. 약 79척 정도의 규모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보이는데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이 중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량은 뭐 중국에 이어서 2위를 했지만 근데 잘하는 것은 LNG나 이쪽이겠죠. 올 2분기 접어들면서 한국의 수주 낭보가 한풀 약간 꺾인 분위기도 있는 상황인데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다 차 있다고 이야기되는 부분 같고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도 170.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03포인트 상승하고 있으면서 신조선가도 올라간다 모습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올해 빅3 플러스 3호 미포의 목표가 회색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주한 게 이제 약간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2020년까지는 실제 목표치보다 수주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21년도부터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21년도는 150% 그리고 22년도에는 131% 수주를 했고요. 올해 달성률은 벌써부터 56%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에 다소 조금은 수주가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목표 대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쉬어갔지만 또 다른 좀 중소형주들이 좀 올랐어요. 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는 뭐 일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소식도 있었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텔도 3.68, AMD도 5.34% 올랐고 온세미컨덕터도 3.33, 퀄컴도 3.2, NXP 세미컨덕터도 2.6, 마벨 테크놀로지도 1.9 올랐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좀 못 올라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엔비디아만 빼고 다 있습니다. 올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워낙 또 미리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중소형 그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좀 일부 올라간 종목들이 보였는데 밀셋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내면서 6월을 시작으로 반도체 수출액과 대만 체인 월별 매출액 등의 반도체 업황의 선행 지표의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6월부터요? 예, 6월부터. 그리고 이제 AI 모멘텀 형성 이후에 본격 펀더멘탈 개선 시기로 진입한다라고 굉장히 좀 그 공격적인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제 시작된 거죠.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램 공급 초과율 전망 변경 추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왼쪽부터 보면은 한 4개 정도의 그래프가 보이는 쪽으로 잘라 보시면 되는데 2023년 1분기에 미래셋증권에서 본 그 4분기 공급 과잉으로 계속적으로 빨갛게 네. 보이시죠? 왼쪽 쪽에 보시면 네 번째 그 막대 그래프 보면 빨갛게 2.6으로 이제 공급 과잉을 4분기까지 공급 과잉으로 본인들이 봤다라고 올해 1월 달 1월에. 추정을 한 겁니다. 올해 1월에는 네. 4분기에도 공급 과잉. 공급 과잉이라고 본인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4개씩 잘라서 네, 4개씩 그 잘라 뷰가 보시면 됩니다. 달라지고 네. 있다라는 거 근데 보시면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뷰가 이제 4분기부터는 수요 초과가 일부 나올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뷰를 바꿨어요. 쇼티지가 날 거다. 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3월 달 접어들면서 본인들은 3분기. 수요 초과가 3분기로 당겨진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어떻게 되죠? 수요 초과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에 5월 달 4개 막대꾸를 보시더라도 수요 추가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2분기 정도에도 공급 초과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1월부터 5월까지 4개의 막대 그래프를 잘라서 보시면 어느 식으로 컨센서스가 바꿔왔는가 본인들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바꿔왔다는 걸 이렇게 한 표에다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굉장히 좀 자기네들이 월별 단위로 최근에 뭐 수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공급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공급 초과율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월별로 바꿔왔는데 그 방향성이 상당히 당겨지고 그다음에 수요 초과율이 3분기 정도부터도 상당히 좀 더 커지더라라는 분석을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얘기는 그러면 3분기에 들어서면 재고가 바닥이 드러날 거란 얘기인가요? 뭐 2분기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3분기부터는 좀 바닥에 대한 인식을 본인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나왔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지표에 대해서는 다른 리포트, 다른 뭐 해당 애널리스트들이 공감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저 내용대로 따지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거든요. 그쵸. 그러면 재고는 바닥이고 이제 쇼티지가 나야 된다라는 네. 건데 아직까지 재고는 좀 있죠. 예, 있는 걸로 약간의 알고 있어서. 많이 있어서.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는 양치기 소년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주가는 꽤 올라왔잖아요.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바닥에서 올라온 걸 보면 당연하죠. 사실은 꽤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도 꽤 좋았습니다. 5월 달까지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초과 공급에 대한 이슈는 기대감과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왔다 보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실제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재고가 바닥이 왔구나라고 보이는데 실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뭐 공급만 줄여갖고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5월, 6월달 접어들면 결국 이제 DDR5라든지 신규에 대한 수요가 좀 형성이 될 텐데 여기서 좀 강력한 수요가 좀 나와줘야만이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좀 보여야만이 여기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주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꽤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실제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고 좀 쉬어가는 국면 정도이긴 하지만 좀 팔아주고 있는 모습이 수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한 뭔가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이 표만 보고 지금 막 지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지표는 좀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자동차. 저는 이 이슈가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왜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뉴욕시가 현대기아차한테 소송을 걸었다는데 이거는 도둑놈이 잘못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제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절도하기 쉬운 차량으로 이제 뭐 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뉴욕시가 이걸 가지고 미국 법상 공공 불법 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 맨하튼에 있는 미국 연방 법원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절도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근데 이제 약간의 보안의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디지털 키 같은 것 때문에 BMW도 엄청나게 절도를 당했거든요. 네. BMW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디지털 키 보안을 위해서 다른 기술을 쓰기 위한 BMW의 어떤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비단 절도 문제는 현대기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BMW도 엄청나게 절도하는 동영상이 아주 그냥 그 도배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있었죠. 이제 뭐 네, 미국 시장에서도 그게 미국에서 예, 뭐 예. 유튜브로 이제 네, 뭐 아주 유행하듯이 네. BMW도 엄청나게 절도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디지털 키 보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현대기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이제 불거졌고요. 앞서서 이제 뭐 샌디에고나 볼티모어, 클리브랜드, 미러키, 시애틀들도 네. 비슷한 소송을 또 제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뭐 우리 특정 뭐 현대기아만 놓고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보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따르면 그것보다도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각국의 차량 등록된 전기차 PHEV를 포함한 총 대수가 372만 3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라고 제가 아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똑같은 아까 자료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오.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인데 이게 BEV하고 PHEV를 상용차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보시면은 7위 정도에 되어 있는데 합산 전유율이 지난해 6.2%에서 올해 4.4%를 급감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순위도 전체 5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라고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나 뭐 여러 가지 뭐 1분기 불리한 계절적 요인 그리고 이제 보조금 정책 변화에서 현대기아가 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뭐 배터리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통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가 포함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그런데 현대기아가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포함되면 불리하죠. 그 대세인 순수 전기차 BEV만 따져보면 순위와 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PHEV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되면서 현대기아에겐 다소 조금은 불리한 어떤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 전기차 BEV 쪽에 순위와 점유율은 더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뭐 오늘 뭐 현대기아나 이게 관련된 게 좀 빠졌다는 것은 좀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현대기아 관련해서는 다올투자증권이 여기에 관련해서 반박 코멘트를 장중에 이제 관련된 그 리포트를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5개 정도를 보면 완성차 OP 컨센서스가 1분기 실적 전후로 2분기 연간 OP 컨센서스가 14조 원으로 상승했지만 뭐 인센티브와 환율 우려가 존재한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의 파는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다올투자증권 입장에서는 24년 완성차는 3세대 플랫폼 효과로 마진 상승이 오히려 마진이 더 올라갈 것을 본다는 거고요. 최근에 두 번째 1,300원대까지 하락한 원달러 환율 때문에 환율 효과가 좀 이제 빠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N달러 환율 역시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나타난 현대기아의 미국 잔존 가치 상승은 환율과 무관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본 업체의 MS가 마켓쉐어가 더 빠지면서 현대기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순수 BEV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파워브루가 있는데 기아의 임단협 요구안 공개가 되면서 기본급의 90% 상승, 이익의 30% 성과급 요구 지급 등이 있는데 극단적인 요구안은 항상 요구에만 그쳐왔고 실제 파업과는 거래감이 존재한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요구는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완성차 기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익 부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P 밸류에이션 5배 완전 절대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싸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의 도난 사건 급증으로 인한 브랜드 인지도 약화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넌센스다. 아예 그냥 다 넣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좀 오히려 사야 되는 조건이 아니냐라고 다올투자증권을 언급했습니다. 네. 통신장비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던데 이슈가 있었네요.
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통신 장비가 뭐 실적을 좀 못 받쳐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신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죠.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유럽 연합이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 등의 5G 네트워크상의 안보 위협이 우려되는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회원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고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일부 회원국이 여전히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외신에서도 결국은 이야기는 뭐냐면 고려 중에 있는 거예요. 고려 중에 있다. consider. 고려 중에 있는 거죠. 결정된 바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5G 관련된 주가가 올라간 것은 다소 조금은 이제 이 고려 중에 있는 뉴스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단기발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EU 집행위의 화웨이 금지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려한다면 현재 집행위의 5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이전에 마무리가 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다면 조금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지고 완전히 뭐 화웨이의 금지안이 통과된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 전망에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RFHIC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당초 예상대로 3분기 기점으로 유의미한 이익 규모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 협력이나 개발비 지원들의 성과가 올 3분기에 RFHIC의 또 전력 반도체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 외에 노키아로서의 매출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본격 침투와 더불어서 인도 시장까지 진입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RFHIC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 나왔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상 풍력 관련한 이슈 또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오늘 정부 이제 서울 청사에서 제7차 경제규제 혁신 전담반 TF를 주재하고 뭐 기업의 현장 애로한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련된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 완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와 관련된 군의 작전 수행 관련 동의 기준에는 최근 해상 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수 인허가 보류돼 왔다면서 레이더 차폐성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인해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티적으로 일단 풍력 에너지 관련 테마주로서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유니슨이 오늘 중국의 민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과 해상 풍력 진출 생산 재개 구축 관련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이제 유니슨이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투자 금액이 4천억이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공장도 매출액 기준으로 한 2, 3천억 정도 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공장이 그 배 이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신공장이 터빈 전체를 조립하는 공장인데 기존에 생산하지 않았던 블레이드 등도 민양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예상된다고 메리츠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고, 4천억 투자 금액 중에 일단 공장 설비 구축에는 1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풍력 단지 개발 사업으로 추가 투자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민양으로부터 이제 추가적인 지분 투자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메리츠증권에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AI 관련해서는 뭐 정부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정부 전용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공무원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다. 뭐 공공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산하 초고대 공공 AI 태스크포스가 5일 1차 회의를 열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정부 테마성 기사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되려면 또 생각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생성형 AI 이걸 가지고 뭐 그래서 챗 GPT로 뭐 일을 해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시키기는 당장 이루어지긴 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관련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일 그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방안이 또 다뤄지는데,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한 방안이 이루어지면 AI의 사용을 좀 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또 이게 호재로만 작용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어떤 초고대 공공 AI TF 출분 소식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이었고요. 결국은 규제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조금 보수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AI 관련돼서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사실 요즘 책 서점 가면 전부 다 GPT나 맞아요. AI로 다 깔려 있잖아요. AI가 이렇게 생기면 뭐 어떻게 산업들이 달라질 것인가, 삶이 달라질 것인가. 상당히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서서히 조금씩 등장하는 게 이 아이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는 어떤 것들이 뒤따를 건가.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제도권으로에 대한 편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쪽으로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뤄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이제 조금 더 불거졌었을 때 네. 과연 이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정착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는 우리가 또 풀어볼 수가 있고 네.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주식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뉴스와 또 미국에서 올랐다 카더라 하면은 좀 테마성으로 함께 오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점점 더 좀 실체가 있고 튼실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AI 관련한 뭐 컨텐츠도 좋고 서비스 소프트웨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날이 뭐 하루 이틀 안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소프트웨어 또 강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AI 관련한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